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본주의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좀 강의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한 좀 의미 있었던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볼까 해요. 일단 이 책은 EBS 다큐프라임에서 한번 방영된 적이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영상은 보지 못했는데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사서 읽어봤고 이번이 두 번째 읽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첫 번째 읽었을 때보다 더 많이 이해됐고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금융 지식이 쌓이고 저희가 뭐 주식 투자나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자본주의를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일단은 저희가 뭐 외부랑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는 어떤 섬 안에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 세 명이서 산다고 일단 가정을 내려볼게요. 근데 A가 이제 은행 역할을 맡고 A가 이제 10,000원이란 돈을 찍어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는 이제 A한테 연 5%의 이자율로 그 10,000원이란 돈을 빌려요. 네. 그리고 B가 이제 C한테 C가 만든 배, 나루터 같은 나루터에서 이렇게 고기잡이용 배를 10,000원 주고 이제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B는 C한테 구입한 배로 열심히 이제 고기잡이 낚시를 하는 거죠. 낚시를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 A한테,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죠. A한테 1,500원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B는 1,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요약하는,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갚을 수 없다예요. 왜 그러냐면은 화폐란 거는 일단 A라는 은행, 우리가 가정한 A가 10,000원밖에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B는 C한테 10,000원 주고 배를 사서 아무리 열심히 뭐 낚시, 그러니까 고기잡이, 뭐 노동이라고 표현할게요. 노동을 해도 다시 A한테 1,500원을 갚을 수 없다. 사실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이해하기 좋은 예시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예시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저희가 일단은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은행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좀 금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뱅크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뱅크런을 이해하려면은 은행이 어떻게 생겼고 은행이 나라와 한 약속, 그리고 은행의 시초는 뭔지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자본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에 100억을 맡겨요. 그러면 은행은 지급준비율이라고 하죠. 10%의 돈, 그러니까 100억에 10억만 남기고 또 90억을 누군가한테 빌려줘요. 네. 그러면은 그 90억을 받은 사람은 또 10%를 남기고 81억을 또 누군가한테 빌려줘요. 그럼 또 그 81억을 받은 사람은 또 10%를 남기고 72억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계속 65억, 59억, 53억, 47억씩 계속 누군가한테 지급준비율 10%만 남기고 빌려주다 보면은 100억이 총 1,000억이 돼요. 사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그런 무인도의 그 이야기를 다시 빗대어 보자면은 결국 자본주의는 A란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돈을 찍어내서 그거를 그 부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돈이 다가가야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ABC 무인도로 얘기하면은 A가 다시 500원이라는 돈을 더 찍어내서 C한테 줘서 그 C가 B한테 물고기 500원어치를 사 먹어야 B는 A한테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조예요. 반대로 A가 만약에 500원이라는 돈을 더 풀지 않으면은 B는 결국 파산해요. 배도 팔아야겠죠. 이게 사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뱅크런은 왜 생기는 거냐. 그래서 사실 은행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은행의 시초는 사실 금 세공업자들이에요. 유럽에서 이제 금 세공업자들이
옛날에는 나라에 이제 금이나 은을 많이 쌓아놓는 게 부의 척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에 이제 금을 쌓아놓는데 금을 이제 세공하는 업자들이 이걸로 누군가한테 돈을 금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걸 뭐 이렇게 금 증서다 이런 걸로 이렇게 증서로 팔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금을 보관돼 있다는 이 증서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화폐 가치로 화폐 용도로 썼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우리가 이 금을 그냥 원래 보관을 하면서 보관료도 받았다고 해요. 금 세공업자들이. 근데 이 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금으로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금을 보관해주는 이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에 본인들이 보관해 놓은 모든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금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남은 금들은 또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의 구조랑 똑같죠. 사실 은행의 구조랑 똑같다기보다는 은행들이 이 금 세공업자의 구조를 베껴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이제 세공업자들의 이야기를 돌면은 근데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면은 금을 맡겨놓은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맡겨놓은 금인데 이 세공업자들은 내가 맡겨놓은 금으로 돈을 이중으로 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보관료까지 내는데 그래서 열이 받죠. 그래서 이제 세공업자들한테 따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네 금을 맡아주는 대신에 원래 보관료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안 받고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받는 이자의 일부분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금세공업자들이 이렇게 은행처럼 영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곪고 뭐 인간이란 사실 어떤 규제나 이런 게 없으면 곪고 터지고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다 무너질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그때 유럽의 이제 황실에서 금이 많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냥 너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나라의 허락을 최초로 받은 거예요. 10%의 금만 남겨놓고 너네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이건 우리가 보증할게. 이런 식으로 그때 유럽의 국가가 힘들어서 이렇게 금을 처음으로 해준 게 지금 형태의 은행으로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은 그렇게 발전됐고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사는 자본주의랑 연결시켜 보면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뭐 경기가 힘들고 뭐 물가가 뭐 비싸고 하는 거는 사실 미국이란 나라를 일단 많이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사실 뭐 100%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뭐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힘들어지는 건 무조건 정치가 잘못됐거나 정책의 방향이 잘못돼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고 그 나라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희 나라에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왜냐면 미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통화량이 전 세계적으로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도 책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FRB라고 하죠. 연방은행, 뭐 미국의 연방은행, 뭐 파월의장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그 연방은행들은 미국의 수천 개 지역은행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민간 단체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엄청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은 너무 중요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 기업이고 그것들로 인한 비리와 부정부패 때문에 정말 말이 많이 나왔었던 역사가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진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꼭 읽히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가 읽히고 싶다 그래서 읽어지는 책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모르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를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글을 모르고 책을 읽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파생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파생상품도 저희가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파생상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도박이에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저희가 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로 창출해낼 수 있는 게 뭐 사과 식초, 사과잼, 뭐 사과 주스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실 금융이라는 거는 사과라고 비유하면 되고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사과로 인해서 창출되는 그런 식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파생 상품이 왜 도박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한 개에 무조건 자기가 100원에 사겠다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과 값이 그 해에 만약에 110원이다. 이러면은 그 약속을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거고, 만약에 사과 값이 90원이었다. 그러면 미리 약속을 해 놓으면은 이득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선물 거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뭐 도박이에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저보다 제가 한 설명에 빗대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소비예요. 제가 최근에 뭐 오두환 저자의 오케팅이라는 책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수 소비자들, 그러니까 고수 소비자, 그러니까 아무리 마케팅을 하고 잘 침투하려고 해도 소비에 대한 그 뇌 조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케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어린 나이에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좀 그런 소비자예요. 뭐 제 말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고수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 현혹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물건을 사기 전에 좀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책을 읽고 시간이 지나서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소비에 대한 그 진짜 의미를 찾는 게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소비에 대한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은 저희가 소비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여러 증권사들에서 뭐 자녀 계좌를 개설하면은 뭐 5만 원을 준다, 2만 원을 준다 이러는 게 그 자녀들로 하여금 증권사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키움증권이 있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증권사들의 속뜻은 그냥 돈을 퍼주고 뭐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대의를 쫓는 게 아니라 사실 보험사나 은행이나 뭐 이런 증권사들은 그냥 대의를 쫓는 것처럼 저희한테 비춰지는 거지 다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기 위한 마케팅의 상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어린이들한테 처음부터 우리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거야 만들어 놓으면은 뇌가 그렇게 한번 브랜드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를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든요. 그래서 은행 뭐 사실 요즘은 은행의 오프라인 지점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지만 옛날에 은행이 한창 핫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뭐 후순위 채권이나 이런 거를 그냥 예금이라고 속이고 팔았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5%, 그러니까 6%짜리 예금을 들고 있는데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지금 더 좋은 이자율 상품이 나왔다. 그래서 10%를 줄 테니까 이걸 들어라. 근데 이제 그 6%짜리 예금을 든 사람이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예금을 어떻게 드냐 이러면 그 상담원이 그거 지금 가입하신 걸 해지하고 이 10%짜리를 들으시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중도 해지 뭐 이런 뭐 불이익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혜택을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이걸 가입을 해라 해서 가입하고 나중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봤더니 이게 후순위 채권인 거예요. 후순위 채권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어떤 기업이나 은행이나 뭐 은행도 기업이니까 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기업이 망하면은 일단은 그 기업의 돈이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금융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순위 채권이고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이고 그 다음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기업이 망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선순위 채권에서 끝나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도 거의 그러니까 주식까지는 아닌데 거의 정말 엄청 리스키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정적인 예금이라고 속이고 실제로 팔았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은행을 많이 안 가서 그런지 은행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이익을 쫓기 위한
사업체다 보니까 그냥 직원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상품을 계속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금융 지식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한테 돈을 맡기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 사실 본인이 알고 하는 투자가 저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펀드,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펀드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도 펀드 얘기를 하면서 살 정도로 펀드에 대한 그런 뭐 희망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정말 많았었는데, 펀드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가 긍정적인 펀드를 팔려는 회사들은 긍정적인 면을 많이 포장해서 저희한테 내비치는데, 사실 펀드를 냉정하게 부정적인 측면까지 같이 바라보고 이거를 구매할지 말지, 내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지 말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펀드는 생각보다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수수료가 비싸고, 그 수수료를 저희가 내는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도 내는데 그 해 수익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마이너스도 받고 수수료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펀드 뭐 저보다 뛰어난 전문가가 뭐 내 자산을 알아서 잘 굴려주겠지라는 믿음으로 펀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펀드는 저는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통 그 회전율이라고 하죠. 주식을 저희가 한번 사고 팔고 하는 게 100%의 회전율이라고 하면은, 보통 미국의 유명한 펀드들은 그 회전율이 200%만 나와도, 그러니까 두 번 사고 팔고 1년에 200%만 나와도 진짜 많이 거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이 EBS 다큐프라임에서 쓴 자본주의라는 책이 좀 예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한국의 보통 펀드들의 회전율은 1400%, 1500%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주식을 사고 팔았다를 14번, 15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수수료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내는 게 아니라 다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펀드를 가입하는 거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쌓는 그런 게 사실 본인이 부딪혀 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금융상품에 대한 파생상품, 예를 들어서 사과로, 저희가 아까 제가 파생상품을 사과로 비유했었는데, 사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공학에 접근시켜서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수만 가지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 저희가 사는 금융자본주의에 있는 파생상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ELS나 뭐 정말 저도 잘 몰라요. 저도 해본 게 많이 없고, 공부는 여러 개 해봤지만 정말 해본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계속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정말 파생상품은 본인이 사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창의적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과 쿠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시 소비로 한번 좀 이야기가 샜는데, 제가 아직 이런 이 자본주의라는 책은 좀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냥 깨달은 점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좀 사실 내용을 많이 준비했어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로 새더라도 한번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소비로 돌아오면은, 사실 소비는 그냥 마케팅이 가장 커요. 근데 여성이 약간 남성이랑 다르게 관계지향적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은 이렇게 딱 뭔가 본인이 정한 거에 꽂혀서 사는 소비를 많이 하고, 여성은 이게 딱히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랑 관계랑 그런 거에서 감정이 흔들리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가 정말 안타까운 게,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그래서 마케팅의 꽃은 뭐 20, 3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 책을 2번 읽고, 자본주의가,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 책의 결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본주의는 결국 이거예요. 저희가 소비라고 하면, 원래 저희가 필요해서 사는 거거든요. 배고프면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입던 옷이 좀 이렇게 해지거나 뭐 빵꾸가 나거나 더 이상 못 입겠다 이러면 다시 그 옷에 대한 그런 필요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옷을 사고, 사실 이게 원래 소비란 단어의 핵심이에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제가 아까
이게 소비를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본주의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무인도랑 은행이 계속 그 100억을 1000억으로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가 은행이 돈을 풀어서 누군가가 소비하지 않는 이상 돈을 빌린 사람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예가 엄청나게 무한한 연쇄로 커진 게 지금 저희가 사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소비랑 연결시키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이 1000억이 되는 게 이게 1000억이면 1조가 되는 거고 1조면 10조가 되는 거예요. 은행에 의해서. 근데 웃긴 게 이 은행은 나라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 저희가 그냥 딱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100억이 1000억이 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이 불합리함으로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거예요. 일단 이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소비로 연결시켜 보면은 결국 100억이 1000억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꾸 빚을 내서 사업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딱 소비에 그 남는 것들,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진짜 정말 많이 남아요. 왜냐면 애초에 100억이 1000억이 됐기 때문에 이 100억이 1000억이 된 사람들이 파산하지 않으려면은 사람들의 뇌를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충동구매를 유발하게 해서 소비를 하게끔 해야지 본인이 파산하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이 유독 뇌각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의 대부분의 소비는 무의식에서 나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슬픈 영화를 보고 어떤 생수가 있어요. 이 생수의 가격은 뭐 10,000원인데 이 생수를 어떤 사람이 50,000원에 구매했어요. 근데 이 50,000원을 구매하게 한 그런 작용이 뭐냐면 이 실험에서 이 사람한테 슬픈 영화를 보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슬픈 영화를 보고 이 생수병을 50,000원 주고 구매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이 지금 이 생수병의 원래 가격이 10,000원인데 50,000원 주고 산 이유는 본인이 슬픔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인터뷰를 당한 사람은 엄청 불쾌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합리적인 소비자고 나는 정말 그런 뭐 슬픔을 느껴서 이걸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난 이게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하고 엄청 부정하거든요.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의 그냥 손실 회피 경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충동 구매를 하든 뇌를 조작당해서 마케팅에 이용당하든 결국엔 물건을 사면은 그냥 이걸 합리화시키기 바빠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 거다라고 합리화시키기 바쁜데 사실 유명한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사고 막상 집에 가져오거나 뭐 입어보거나 하면은 생각보다 별로라고 느끼는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사과나 수박 같은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사와서 집에 와서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때깔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런 마트에서의 조명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마트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저희가 돌아다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그런 카드 저희가 캐리어라고 하죠. 이런 끌고 다니는 카도 크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많이 넣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게 일부러 세팅을 한 거고 뭐 마트에서 중간에 이렇게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과속방지턱이 있는 경우도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아이들이 뭐 사람들이 카트를 너무 빨리 몰아서 뭐 그런 다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과속방지턱에 한번 걸림으로써 그 물건들에 더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걸 유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는 그냥 진짜 마케팅이 계속 저희 뇌를 조작해서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마케팅을 욕하거나 소비를 하는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더 저희가 자본주의에서 그냥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책의 표지에서도 나오지만 나는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 왜 계속 사는 게 힘들어지고 빡빡해질까? 물론 이 책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 소비가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 지식을 쌓아야 이 책을 읽고 이따가 뭐 이 자본주의에 뭐 영향을 많이 끼친 이론가들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이 자본주의란 책을 읽고 저희가 가장 깨달아야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내가 금융 지식을 쌓아서 어떻게 내 미래를 설계할지, 그 다음에 소비의 본질이 뭔지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 핵심을 제가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본주의에 영향을 끼친, 그 이론가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덤 스미스,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애덤 스미스랑, 뭐,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한 명 누구였지? 일단 애덤 스미스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애덤 스미스를 이야기하다 보면 뭐 뒤 이야기들이 생각을 하겠죠. 제가 이거를 뭐 그렇게 뭐 책을 2번 읽고 뭐 외워서 하거나 필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쭉 써서 읽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더 생생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좀 미숙하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아담 스미스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뭐 저희한테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거로 되게 유명한데,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장을 그런 컨트롤하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정말 중요시 여겼던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행태가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자들이 편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 하층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실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인생을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부유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좀 그 철학적으로도 유명했고, 그래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사회의 개혁,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전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적인 개혁을 위해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아직도 자본주의의 근본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이 책에 좀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사실 초중반부에는 저희가 관심이 많이 가고 자극이 될 만한 뭐 이런 자본주의의 은행이나 뭐 이런 시스템, 뭐 그리고 금융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보험이나 파생상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금융 지식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이 자본주의에 영향을 준 철학자들, 어떻게 보면 이론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애덤 스미스고, 두 번째가 칼 마르크스인데, 칼 마르크스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이자 뭐 지론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칼 마르크스가 왜냐면 공산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가장 위대한 철학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칼 마르크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그런 게 저는 보호받는 자본주의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도 책에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칼 마르크스도 사실 저는 이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둘 다 부유하고 엄청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굳이 이런 사회의 안 좋은 면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가진 부와 명성으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말 다들 힘든 길을 선택해서 결국에 궁핍해지고 이런 상황에 놓이기까지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결국 저 같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원하고자 했던 본질을 알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 사람의 정말 대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게끔 되긴 했지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로 공감해보면은.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도 결국 자본주의는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어린이들도 막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사실 이 비유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빵 하나의 총 노동 시간이 뭐 노동에 대한 그런 시간이 3시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빵을 사오는,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원재료인 밀가루가 노동 시간 1시간으로 일단은 보고, 그다음 그 빵을 만드는 기계, 그것도 1시간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력, 그것도 1시간으로 봐서 총 빵을 이제 한 개 만드는데 3시간의 노동을 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3시간이 3,000원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빵을 10개를 만들면은 30시간의 노동이 창출돼서 3만 원이라는 이런 화폐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빵을 팔면은.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가장 진짜 엄청 비판했던 이유가, 저희가 빵의 원재료,
밀가루를 쓰는데 뭐빵 10개를 만드는데 밀가루에 10,000원을 내고 그다음 기계를 사는데 10,000원을 내지만 사실 노동자한테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3,000원밖에 안 줘요. 근데 그때는 이제 노동에 대한 법이나 개혁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 노동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본가들도 노동자들을 이렇게 다 안 좋은 마음으로 착취하기 좋은 시스템이었고 노동자도 권리를 주장 못하고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자꾸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계속 이제 많이 남고 쌓이면은 이걸로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기계를 사고 노동 시간을 더 늘려버리고 그리고 자본가들은 그냥 돈을 조금 주고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돈 조금 주면 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걸로 불평을 하면은 자본가들은 그냥 내보내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게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좀 뭐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냥 일 안 하고 놀러 오고 이런 사람들도 회사에서 함부로 이렇게 권고사직 못 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사실 대한민국 엄청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는 게 그 시스템이 없는 것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본주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런 뭐 이렇게 순환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그거에 대한 그런 엄청난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면서 그러니까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요.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으로 이제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국 마르크스의 뜻처럼 뭐 사회주의는 결국 다 망했어요. 뭐 소비에트 뭐 연방이 망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 알아가더라도 자본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단점들을 많이 파헤치고 있지만 결국 저희가 대표적인 사회 시스템은 두 개잖아요. 자본주의랑 사회주의.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국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다시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와요.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케인즈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처음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케인즈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게 되면은 너무 많은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나오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뭐 어느 정도 돈을 풀지, 뭐 쪼일지 이런 걸 조율하면서 좀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 케인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케인즈는 사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완전 고용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에요. 국가가 완전 고용을 해서 좀 이런 자본주의를 이끌어가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나 칼 마르크스는 좀 인간 자체,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으로 바라본 관점의 약간 지론가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케인즈부터는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세대랑 좀 가까워지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무조건 자본주의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를 그냥 이렇게 딱 자본주의 할 거야 하고 가만히 냅두면은 계속 골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욕망과 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케인즈가 처음으로 국가의 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게 실제로 20세기에 인정을 받아서 모든 국가들이 케인즈의 지론을 따라요. 그래서 이게 유효 수요 이론이란 뜻인데 뭐 디테일한 거는 이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이거를 어떤 사례로 좀 설명해 드리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뉴딜 정책이 이 케인즈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딜 정책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무인도의 A가 강제로 돈을 풀어서 B랑 C가 그냥 본인들 돈이 아닌데 잘 산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B랑 C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D, E, F 이렇게 서로 잘 산다는 어떻게 보면 착각을 심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간 다음에는 이제 나라의 그러니까 국가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국가가 이런 나라의 소비를 20% 정도 컨트롤했다면은 이제는 뭐 50%, 70%뭐 이렇게 뭐 한때는 어느 나라는 80%까지 치솟았었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어떤 철학자가 나와서 이제 그냥 또 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된다.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사실 자본주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 세대로 와서는 뭐 복지 사회다 뭐 이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책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영상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 책을 읽고 좀 필기해가면서 읽으면서 이거를 좀 짧고 부족하지만 강의 형식으로 사람들이랑 공유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 좀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시 핵심을 제가 결국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자본주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저는 뭐 사실 관심 없었어요. 그냥 살아갔는데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이제 투자란 걸 하게 되면서부터 투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중국은 자본시장이 많이 폐쇄적인 나라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 주식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주의끼리는 이 자유무역 개방이랑 금융적인 부분으로 많이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본질을 알아야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간의 욕망이나 그런 거에 쫓아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좀 현명한 사고를 할 가능성이 저는 엄청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면은 내가 지금 하는 소비 행태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는 제가 하는 소비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한 회의를 느끼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이게 마케팅이다, 이게 상술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주변에서 어떤 상품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뇌가 조작돼 있냐면은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건 상술이다, 이건 마케팅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다른 누군가는 너는 왜 그렇게 돈 가지고 쪼잔하게 그래, 왜 구두쇠같이 그래, 쓸 땐 써, 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소비를 해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비싼 걸 사면 날 우러러 본다고 하는 뭐 생각하는 착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행태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여기서 주는 교훈으로 본인의 소비 행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일단 소비 행태를 점검한다는 게 그냥 절약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소비를 진짜 그냥 어떤 물건을 사는데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내 삶의 경험을 쌓는데 소비를 많이 하는지 그런 거부터 한번 따져보면서 이 자본주의가 소비를 어떻게 만들어나고 이 잉여 생산물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뇌를 조작해서 우리한테 이걸 구매하게끔 유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현명한 금융 지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주식 투자만 꼭 금융 지식이 아니라 저는 소비까지 금융 지식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소비의 형태나 뭐 이런 투자의 형태나 다 같은 결이고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좀 처음으로 길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좀 많이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종종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좀 좋은 주제를 전달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좀 목도 마르고 목도 아프고 힘들지만 한번 마음 먹고 좀 공부하듯이 길게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이게 사실 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 자신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뭐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거는 뭐 댓글로 뭐 비판을 뭐 신랄하게 해주셔도 돼요. 신랄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좀 놓치거나 아니면 내용이 틀렸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은 다시 저도 뭐 대댓글로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